지금부터는 이제 편하게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평소 궁금하셨던 거 그런 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개인의 특권으로 중개 수수료를 좀 먹기 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먼저 묻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는 사람 유시민 작가님을 모십니다. 강연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두 명을 부활시키시면은 장영실 세종대왕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두 명을 죽이면 작가님은 민주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작가님이 혹시 죽일 수 있다면 20세기 역사를 보면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또 좋고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예. 그래도 그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게 그냥 좀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 정도로. 말씀 못 해주시고요. 예, 그런 예. 흉악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누굴 예.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 안 되죠. 그렇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를 보다 보니까 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작가님도 글 쓰시면서 말씀하시지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아니면 독특하게 굳이 참 특이하게 나왔다. 예, 그런 사람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 인물 중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인물.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네. 저는 뭐 스탈린 같은 사람은 없었어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히틀러도 그렇죠. 예. 예. 히틀러가 없었더라도 전쟁이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당하는 일은 그래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사람으로 팍 떠오르는 게 그 둘이네요. 우선. 스탈린이나 히틀러 예, 예.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 저는 항상 근황이 궁금해요. 근황이요? 요즘에 뭐에 재미를 붙이시고 하시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한 7, 8년 전에 인터뷰도 가고 그다음에 역사 사회도 보고 이랬었는데 작가님은 사실 저도 가면 책 때문에 갔었는데 책 얘기보다 잡담하는 게 재밌거든요. 막 가면 책 얘기보다 유전, 환경 물어보고 막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역사 갔을 때는 낚시 잡지 모델 막 하시고 요즘에는 뭐에 재미를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거꾸로 있는 세계사 개정판 내고 책 팔러 다녀요. 영업에 집중하십니까? 예, 영업에. 네. 인터뷰도 좀 있고요. 네. 예, 근데 그냥 요즘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책 읽고 네. 또 알릴레오 북스 진행하는 게 있어서 네. 강제 독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예, 그거 좀. 제 아내가 열심히 봅니다. 그렇습니까? 책 읽고 다음에 뭐 쓰지 그런 거 좀 고민하고. 한창 막 생물학, 물리학, 진화심리학 관심 막 가지실 때 제가 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 여전히 관심 예, 가십니까? 예. 문과생이 과학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책을 유시민 작가님 글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약 그 지구본 있는 판으로 읽었어요. 이 판. 근데 이 책이 그때는 같이 마치 인용 게임을 하듯이 붙어서 막 적을 무찌르면서 싸워서 가는 느낌이라면 이번 책은 문체가 좀 탁탁 치면서 이렇게 서사를 하셨는데 34년 만에 책을 내시면서 부끄러운 부분은 본인 성격상 앞에다 적으셨어요. 내가 문장이 부끄럽고 뭐 이렇게 주장이 성급했고 그런 걸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책을 쓰시면서 되게 좋고 지적 쾌락을 느끼셨고 이거였네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 책 쓰면서 이제 새로 알게 된 것들 좀 더럽게 있었고요.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것들도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습니까? 예, 예컨대 이제 그 1차 대전 사라예보 사건 그 얘기 써놨는데 홉슨이라는 영국 경제학자의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홉슨 선생의 글을 제가 하나도 못 읽어봤었어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 이제 홉슨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 레닌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홉슨이 나오더라고요. 레닌이 인용한 홉슨의 네. 문장도 있고 또 뭐 그 당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과학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에 네. 물론 그렇게 나왔다고는 안 해 있고 그때는 네. 그냥 대충 해적판 만들어 가지고 읽을 때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련 교과서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홉슨의 이론을 평가해 놓은 부분 인용된 거를 읽으신 거군요. 예. 그걸 기초로 쓰신 거고. 그거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네. 이제는 책이 많잖아요. 홉슨 연구소도 있고 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놀랐고 큰 잘못을 저지르셨. 예, 홉슨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네. 홉슨이라는 분은 이제 사회자유주의, 하여튼 뭐 자유주의 좌파인 네. 분인데 저는 그분이 자본주의 발전 단계가 높아지면 제국주의가 필연적이다라고 네. 레닌이 주장하면서 네. 그 주장의 근거로 홉슨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홉슨 주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홉슨 선생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전혀 필연적이지 않다. 예. 이거는 영국에 필요 없다. 예. 이 군인들을 보내고 무력으로 외국 남의 땅을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네. 이런 것들은 영국의 국익을 해친다. 그 영국 경제에도 필요 없다 이거. 네. 이거 왜 하냐 하면 오로지 해외에 투자한 극소수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그 국고를 탕진하면서 네. 그런 불합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실질화해가지고 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대중 강연도 엄청 다니셨고요, 그분이. 네. 그리고 뭐 그런 주장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네. 그랬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아까 강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레닌의 기레기 짓에 당하신 거네요. 예, 레닌은 이제 혁명가였기 때문에 네. 오로지 홉슨의 이론, 그러니까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보면 네. 내용의 대부분은 홉슨 인용이에요. 근데 인용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홉슨의 문장을 갖다가 놓고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처럼 뒤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썼더라고요. 레닌 좀 나빠요. 예. 결론 레닌 나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네. 양해는 합니다만,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용해서 막 예, 했군요. 그거 되게 제가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네. 와 정말 내가 막대 먹은 놈이었구나. 예.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놈이 진짜 무식해서 용감하게 쓴 네. 책이었구나 이게. 예.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죠. 예. 혹시나 이번 책에도 34년 뒤에 발견하시면 예. 책에서 투 써주시고 약속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좀 더 먹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꼭 하고 싶었는데, 책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종수는 에필로그거든요. 에필로그가 되게 무책임해요. 작가님이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붙어서 갔다면 이제는 서사야 워낙 강점이시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이제 쫙 가면서 술술술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근데 부족 본능에 의해서 국민국가 시대가 되기까지 세상이 이랬어. 민주주의가 대세가 됐어. 이런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다 부질없을 수 있어. 그리고 희망이 그렇게는 보이진 않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상당히 무책임하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류를. 저는 맞는 말씀하시네. 여기서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세계 연합 기구에 칼을 휘두른 권력자가 된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잠깐 부연설명, 제가 이걸 왜 질문 또 드리고 싶냐면 제가 전에 장관님 하실 때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 장관님 하시면서 한 정책에 좀 혜택을 받았거든요. 애 막 초음파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친척 중에서 뭐 중증 질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때 됐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이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막 엄청 막 두드려 맞으시고 그때 진짜 막 언론에 진짜 세계 악당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런 말씀을 에필로그에 적으셨는데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자이자 자유주의인 작가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같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인류가 지구 제국을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네, 합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면, 만약 그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도 혹시 합의에 의해서 지구 제국을, 그러니까 지금 유엔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 네, 그런 권한이 있는. 이제 지구 정부를 만들고 각 국민 국가들은 지방 정부로 내려가는 이런 것을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네, 원만하게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러면 인류 이게 호모사피엔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조금 더 훌륭한 동물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어떤 사람을 최고 권력자로 뽑더라도 네, 원만하게 그 지구 제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얘기해 보는 거죠. 제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왜 가지냐면 어린애가 둘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누가 해서 에이씨 기후 위기야, 다꺼막 이러고 그래야지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예.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중개 수술은 일단 여기까지 먹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베트남 전쟁 꼭지를 잘 읽어서 그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인 학생들과 국제법 수업을 들으면 꼭 한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특히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 정부 역시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없었고 또 진상조사나 배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일본에게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늘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만큼 역사 왜곡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한국군이 많이 저지른 범죄가 북베트남이 아닌 남베트남 군에 대한 거여서 한일 역사 왜곡과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 왜곡 문제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답이 딱 나와 있죠. 나의 오류가 그 사람의 오류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잘못이 일본 정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잘못, 이건 이거대로 잘못이에요. 네. 그러니까 A의 오류가 B의 오류를 정당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일본 사회의 부족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폭리 마을 사건이 대표적인데 거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학살이 폭리 마을 그 안남 지방 중부 지방이죠. 안남 지방의 그 이제 베트남 해방 전선의 대공세 때 이제 반격하면서 미군하고 한국군이 학살을 많이 저질렀는데 폭리 마을 그 피해자 할머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국내에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 파병되었던 군인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시신들을 봤다고 그랬고 논바닥에, 그리고 그 다른 군인들에게 한국군 군인들에게 자기들이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 정부는 배상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이 가서 한 짓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론 없이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거나 하지 말고 바로 배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베트남 보건장관님이 그때 여자분이셨는데 네.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제가 호치민 주석을 아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일에 대해서 약간 말을 비쳤더니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입장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미군하고 싸웠지. 네. 한국군은 그냥 거기 따라온 애들. 미국을 이겼는데 자기들이 승전국이라서 그런지 승전국이라는 마음이 거예요. 넓네요. 자기들이 전쟁 쳐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미국을 꺾었는데 네. 그럼 미국하고 뭐 너무 관계가 깊어가지고 그 따라온 나라인데 한국은 네.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배상 요구 안 하는데 미국이 원래 그 강화협정 체결할 때 미군 철수할 때 그 배상금도 좀 경제지원금 형식으로 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때 존슨 대통령 때 그랬는데 주기는커녕 오히려 베트남을 경제 봉쇄를 했잖아요. 1991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풀 때까지.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려면 우리 정부가 네.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그리고 피해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후손들 자손들이 살았으면 자손들에게 네. 친척이라도 살았으면 친척들에게 네. 그 후손도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들에게 대해서는 지역사회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예, 그게 우리 잘못이죠. 근데 이 잘못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둘 다 나빠예요. 둘 다 나빠. 둘 다 나쁜 거지. 그게 둘 다 나쁘기 때문에 둘 다 옳은 게 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는 예, 나의 요리가 너의 요리를 정당화하지 않아라고 답해주는 걸로 저는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책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읽으면서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게 30년 전에 이제 쓰신 그 내용을 요약할 때도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자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이제 요약하실 때 더 이제 공부하면서 재미도 느끼셨겠지만 빼고 빼는 과정이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쓰실 때 이제 정말 그거를 한 그 사건을 30-40페이지 안에 다 녹여내셔야 했을 테니까 빼면서 이건 넣고 싶은데 분량 때문에 이제 못 넣었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혹시 아쉽게 못 넣었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 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이게 책 한 권으로 20세기 대사건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생략을 어떻게 잘하냐에 달린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네. 이런 책은 어떤 사실들만 추려서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줄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실들은 엄청나게 생략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불가피한데 이거 쓰다가 마른 것들이 좀 있어요. 썼다가 막 통째로 몇 문단을 날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면 이제 사라예보 사건 때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이제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세르비아가 그 조건을 대부분 다 수락했는데도 네.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10대 때 그 황제가 됐거든요. 1848년 혁명 그 시민혁명 자유주의 혁명 때 네. 그때 황제가 엄청나게 피곤하고 나 못해 먹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장조카한테 양위를 한 거예요. 그때 16살인가밖에 안 먹었어요. 예. 17살인가. 그 장조카를 데려다가 황제를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많이 약속을 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왕권을 강화를 하면서
조금 더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족의 얘기를 좀 더 원래는 썼어요. 그 엘리자베스 황후 네. CC 네. 비인에 가면 온 서방의 CC의 초상화 뭐 네. 등신대 하여튼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예. 비인에서 부다페스트에 가도 부다페스트의 그 강을 건너는 다리 여러 개 중에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제일 그 철골로 만든 큰 다리가 네. 에르제베트 다리예요. 에르제베트가 헝가리 말로 엘리자베스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시죠? 그 다리를 그 엘리자베스 황후 애칭이 CC인데 네. 이 CC가 바이에른 공주거든요. 원래 네. 독일 바이에른주의 공주인데 정말 그 얘기는 너무 재밌어요. 막 다이어트와 운동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미모의 황후. 네. 그 세계 박람회 할 때 막 네. 일정 안 잡아준다고 저 아랍의 어떤 왕자가 와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 하면 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저 크로아티아의 동굴 가도 거기가 사진 붙어 있어요. 거기까지 왔다 가고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다녔거든요. 그 얘기 그 새 장에 갇힌 새 같은 네. 그 역사적으로도 헝가리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무지 흥미로운 얘기인데 너무 짤막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아들이 권총 자살한 얘기하고 살짝 그 얘기밖에 못했어요.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약간 엇길로 가서. 근데 진짜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CC 엘리자베스 황후.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데 글 쓰는 사람이시잖아요. 예. 예. 또 다른 편을 내주시면 이 책 말고 다른 데 써야죠. 예. 저희는 그것만 이렇게 쏙 빼먹어서 예. 그 비인의 호프부르크 왕궁에 가면 CC의 방이 있거든요. 그 황후의 물건하고 이런 걸 모아놓은 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썼던 글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보면 야 유럽 최고 부잣집 권력자한테 시집 와가지고 예. 15살 때인가 원래 시집 올 때도 그 언니가 선보러 왔는데 예. 이제 언니 심심할까 봐 따라왔다가 흔히 있는 사례군요. 예, 근데 이 황제가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거기 꽂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집을 왔는데 자기 남편이 권력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써놨고요. 그 호프부르크 왕궁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거기 안 있고 맨날 여행 다니고 뭐 부다페스트에 가 있고 이럽니다. 참 저도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돌아가실 때도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그 얘기 비인 가보시면 그 방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메모에 두셨다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여행 가시면. 그리고 저는 이번 책 읽을 때 그게 좋더라고요. 정말 예전 책은 그냥 딱 유시민 작가님이랑 뭔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붙어서 막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책은 서사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뭔가 참고 도서도 면밀히 하시고 하니까 저는 이번 책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1차 세계전 이 나라 어떻게 됐지? 왜 선전포고 거부했지? 말하면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작가님은 책을 쓰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유럽 도시기행 2권의 비인 편에 제가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어요. 영상으로 네. 남기고 있습니다. 예. 네, 작가님 만나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독서와 작문 시간에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들었었고 또 경제 시간에는 참고 도서로 경제학 카페 책을 추천해 주셔서 본의 아니게 작가님 책을 이번 연도에만 한 4-5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되게 낙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 사회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억이 남았는데 이번 책을 읽을 때도 뭔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지 하다가 저도 사회자님처럼 에필로그에서 되게 허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죠. 에필로그 되게 충격적이죠. 우박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대학생으로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낙관을 아니면은 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김이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도 아드님이 쓰신 것을 제가 방송에서 봐가지고 그러면 작가님은 아드님께 대한민국에서의 낙관적인 삶을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길을 생각해 보라는지
한번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이거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 에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저는 이제 애가 자녀가 둘인데 제가 딸 아들 하나씩 있는데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는. 네, 다 그냥 장성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으면 뭐 밀어줄게. 여기서 살고 싶으면 또 그것도 좋아. 또 밀어줄게. 여하튼 뭐 그 판단해보고 네. 여기가 낫겠어, 여기가 재밌겠어 이러면 여기 사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살면 좋을 것 같으면 글로 사는 거고 이제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네.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사는 게 제일 좋고 네. 혹시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좀이라도 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네. 조금 부모로서 이렇게 도움될 수 있을 때는 본인들이 요청하면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국은 제가 어디 토론에서 몇 년 전에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좀 기특한 나라예요. 그 현대사를 보면 이런 정도까지 해내네? 네. 그런 거요. 그 지금 선진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도 못 했는데. 전교 1등은 아닌데 네. 반에서 맨 꼴찌 쪽에 헤매다가 네. 헤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한 30명 있는 반에서. 그전에는 29등, 28등, 30등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10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한데? 네. 괜찮은데? 그 정도 되는 사회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역사는 아니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데서나 또 볼 수 있는 사례 또한 아니고요. 네. 되게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강의 다닐 때 네. 그 청중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출생은 제비뽑기인데 사실 네.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네. 부모님이 난할 때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던져졌거든요. 네. 우연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걸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운명적으로 여기 태어났어요. 4단계로 나눌게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대박이야. 두 번째, 이 나라에 태어나서 괜찮아. 괜찮은 편이야.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네. 나라에 태어난 게 좀 불운해. 불운한 편이야. 네 번째, 망했어. 완전 망했어. 이번 생은 완전 망해서 이 나라 재수없게 이 나라에 태어났어. 네. 1, 2, 3, 4로 해볼게요. 네. 1 한번 손 들어보세요. 2, 3, 4.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이걸 가면 예. 대부분이 2하고 3이었어요. 이런 거의 없었고요. 4도 일부 있었어요. 2하고 3 중에 2가 조금 많아진 추세가 그 7년 전이었어요. 제가 네. 그 강연 다닐 때 해보면 그때 헬조선 담론이 엄청나게 돌 때였거든요. 네. 시국도 좀 뭐 되게 안 좋았죠. 네, 근데 네. 더 언론에서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2등급 정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전체로 해보면 한 35%에서 40% 가까이가 2번에 손을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약간 적게 3번에 손을 들고요. 네. 1번하고 4번은 거의 없고 네. 지금 1번도 좀 있고요. 2번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것에 대해서 네. 그냥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했고 네. 우리는 좀 뒤늦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요. 한국 사회에 아주 희망 없는 거 아니고요. 네. 호모사피엔스에게도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기후위기나 네. 또는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남긴 남겠지만 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말끔한 해결은 아니고 그럭저럭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땜빵은 되겠다. 예, 되게 호모사피엔스는 되게 그럭저럭 대처하면서 살아왔지 네. 뭘 쌈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살은 적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도 겨우 하고. 예, 예. 네. 그럭저럭 네.
대처해 가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요. 근데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권력자가 돼가지고 네. 에이 다 죽자 이러면서 눌러버리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또 막 잘 나가시다가 그 정도 예. 생각하고 있고요. 뭐 보통 뭐 북유럽이나 서유럽 좋은 나라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이제 유럽에 살다 몇 년 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좋긴 한데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말하면 약간 천국 같은 점이 있긴 한데 되게 심심한 천국 네. 같아요. 그리고 거기 제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네. 이방인으로서 가서 살라 그러면 네. 너 독일에 태어날래 한국에 태어날래 그러면 독일 택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너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독일 가서 살래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다른 문제거든요. 그 나무 집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기왕 뭐 운명적으로 한국에서 났는데 네. 그냥 여기서 부대끼면 살지 뭐. 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예. 예. 그럭저럭 잘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 책 잘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유럽 연합을 조금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좀 유럽 연합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와 업체끼리의 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북한과 남한의 연합이라든가 뭐 통일 이런 거 크게 바라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중에서 꼭 했으면 그래 요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래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는 거를 추천한다면 무엇이 있을지. 남북한 간에요. 예. 그 많죠. 하지 말아야 될 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제 피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주 싫어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는 북한에서 막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거, 핵 실험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한미 연합 훈련하면서 이른바 전략 자산이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을 가진 네. 무기들 갖고 와서 한 바퀴씩 돌고 하는 거 이런 거 네. 북한에서 맨날 경기 일으켜요. 6.25 한국 전쟁 때 하도 폭격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 사람들 트라우마거든요. 그리고 막 쿼드도 이제 막 들어오라 그러고. 예, 네.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당국에게 제가 참 바라는 거는 그 말 좀 살살 하라고. 예. 말을 예. 찰지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찰지긴 찰져요. 그 문장 진짜 읽어보시면 찰지죠. 네, 선전문 보면 뭐, 특히 일본 비난할 때 엄청 찰지죠. 예. 찰지긴 한데 예. 그 아니, 우리한테 민간의 무슨 언론인이나 네. 또는 뭐 저같이 글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외교에는 외교의 언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찰지게 그렇게 해대면 네. 정남이 떨어지잖아요. 네. 좀 통일연서부 동무들 김여정 동무 특히 네. 그 말 좀 예. 그 예전에 뭐 서울 불바다 발언도 있었고 예. 그 정부 차원에서부터라도 좀 네. 말 좀 제발 좀 예. 골 지르는 말 그렇게 찰지게 좀 하는 거 좀 예. 한 30% 20%만 표현해야지. 예.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아요. 예. 저도 반 깎아서 말해요. 그래요? 요새. 그렇구나. 예. 그거 좀 얘기하고 싶고 우리 쪽에서도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는 안 그러는데 네. 민간이나 야당에서 그러잖아요. 저도 북한 체제 싫어해요. 네. 너 북한 가서 살래 그러면 절대 안 살아. 네. 여기 살지. 네. 그 독재 체제예요, 북한이. 저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변하는 거는 자기들이 변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변하는 거지.
우리가 변화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무슨 신문 뭐 이런데 논설위원이나 뭐 어느 당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좀 말 좀 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거 국내 좀 정치적 요소가 많죠. 참.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싫으셨나 보다. 네. 네. 통일 얘기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분단될 때 맨 먼저 국토가 분단됐고요. 38선으로. 네. 두 번째는 국가가 분단됐고요. 네. 48년도에 양쪽 모두 정부 수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6.25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민족이 분단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단순한 국토 분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체제가 분단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분단된 거예요. 네. 민족의 분단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국토의 통일이나 네. 체제의 통일을 논하기 전에 마음의 통합, 민족의 통합부터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교류하고 오가야 되고 이렇기 민간 교류 때문에. 많이 하고.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어려워요. 저는 뭐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네. 좀 큰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네. 그까지 권력 네. 부질없는 건데 네. 긴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네. 보면 네. 강의 북한 가서 강의 한번 하셔야 돼. 네. 그게 인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권력을 잃은들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고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열쇠를 북측이 쥐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거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는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는 그런 지혜를 네.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너무너무 북한을 미워하고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김여정, 이 김씨 가문의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네. 그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이라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정서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는지. 그 세대는 당연히 그 네. 공감대가 다 있을 예. 거고. 아니 뭐 젊은 사람들도 네. 그 역사를 보면 아니 지가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네. 그 지가 옳은 거를 하겠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건 저는 당연히 북한이 언젠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 네. 전쟁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자꾸 그러면 감정이 상해서 될 일도 안 되니까 네. 지금은 그런 문제를 좀 일시 묻어두고 네. 서로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상대를 자극하는 거 서로 좀 피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좀 마음의 장벽부터 좀 낮춰야 그 다음에 국토의 어떤 통일이나 네. 체제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좀 현실성 있게 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거 바라는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작가님 책 잘 읽었습니다. 네, 작가님이 책의 서문에서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말 바로쓰기를 바탕으로 책을 태고하고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젊은 세대들이나 MZ세대 이런 사람들에게도 책을 쓰고 태고할 때 그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말 바로쓰기 그 책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추천하시는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글을 제대로 잘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호덕 선생님 고인이 되셨죠? 네.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쓰기 여러 권이 있는데요. 1권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더 깊게 철저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더 2권, 3권 읽으시고요. 네. 1권 한 권만 제대로 읽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쓰던 문장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의 철학은 네. 글이 먼저가 아니고 말이 먼저라는 게 기본 철학이에요. 우리들 개개인도 다 말 먼저 배우고 글을 익혔고요. 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말로만 소통하다가 글이 나중에 생겼거든요. 네. 문자가. 그래서 말글에서 근본은 말이에요. 말. 말하듯이 글 써라. 예. 그래서 그 일본식 표현이나 네. 중국 글자 어려운 거나 네. 서양말 영어나 이런 서양말의 문법 구조나 이런 게 우리 자기 글에 들어 있으면 네.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면 되게 읽기 힘들어요.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읽다가 어디서 끊어서 숨을 쉬어야 될지 막 헷갈리고 그다음에 그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고 네. 그
라임이 안 맞아요. 운율이 안 맞아요. 말의 리듬이 있는데 그래도 네. 리듬이 이상해요. 이건 뭐 뽕짝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고 예. 디스코도 아니고 예. 무슨 팝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리듬이 음. 있을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귀로 듣기에 불편해요. 그런 발성. 왜냐하면 말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사라지거든요. 점차.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도 사라져요. 네. 그다음에 말하기에 불편한 어떤 표현도 사라집니다. 자장면 이런 거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네. 그 구조로 말은 갑니다. 글도 그와 같아서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볼 때 이상하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귀에 듣기에 거슬리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예,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말과 글을 다루는 지식인들이 네.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해서 엄청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분을 느껴요. 그 왜 이 훌륭한 선생님이 네.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런 책까지 쓰셨는데 왜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이걸 안 보냐. 네.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것은 우리 말과 글이 살아있는 한은 그 책은 영원한 고전이 될 걸로 봐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전공이 역사가 아니고 사회과학이어가지고 역사를 막 가르치지는 않지만 1학년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 보면 세계사랑 좀 동아시아사를 일부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그냥 나열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작가님처럼 재밌게 세계사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비법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영어 기밀. 예. 그냥 세계사 책을 많이 읽어야죠. 아예 그 남자분들 중에 턱걸이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턱걸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답이요. 턱걸이를 하면 됩니다.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몇 개 못하는데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푸시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 그게 저희가 듣고 싶은 답은 아닌데. 예.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작가님 제가 보면 서사가 정말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를 일단 찝는 능력이 뛰어나시고, 이것도 다 그런 힌트가 안 되네. 이 능력 자체부터 다르니까 그거를 컨텐츠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서사를 또 잘하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예. 일단 찝는 것만 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가 나면 참기가 좀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특히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좀 참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토론이나 뭔가 대화를 할 때 이제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제가 TV에서 뵐 때도 어떻게 저 부분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토론을 하실 수가 있지? 나라면 지금 팔을 걷었어. 막 약간 이제 이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조절하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문장에서도 좀 드러나죠. 이렇게 바뀐 것들이 좀 더 막 칼로 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거의 감탄하시는데 예전에 보셨죠? 토론하실 때 그때는 안 그랬어요. 네, 맞아요. 완전 막 박사를 그냥 논리로. 예, 그래서 엄청 바뀌신 건데. 네, 어쨌든 질문에 대한. 예.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도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잘 못하는 정치인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엉뚱한 소리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죠. 네. 그게 생각을 소리로 내면 말이 되고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글이 되는 거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그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고칠 리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꾸기도 해요. 좋은 쪽으로든 아닌 쪽으로, 네. 나쁜 쪽으로든.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바뀌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앉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대면 네. 나는 너 이거 엉뚱한 생각을 고쳐줄 능력이 없어. 예. 나는 기아 이거 이상한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근데 혹시 당신이 혹시라도 자기 성찰적으로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경우에 네. 내가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게 참고는 될지도 몰라. 네. 그 정도 마음으로 임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지금은. 기대치를 되게 낮추신 거네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네. 그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오류가 없는 다른 생각을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기존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오류가 없는 나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훨씬 마음이 편해지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너의 문제지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네. 되게 제가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화내려면 지가 화내야지 왜 내가 화내. 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지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라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이상한지 몰라요. 네. 그럴 때 그것 좀 이상해라고 내가 말해주는 거 이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좀 덜 이상하게 바꾸면 그 사람이 박수 받을 일이고 네. 뭐 안 바꾸면 그 사람이 욕먹을 일이지 제가 뭐 책임이 없다. 내가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임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예. 그렇게 사시고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인터뷰할 때 작가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아 성찰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을 되게 시니컬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항상 인간의 그 가능성을 믿구나. 본인이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쓸신잡도 너무 잘 봤고 책도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그 7쪽에서 등장인물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세계사 책이지만은 사실 고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생각할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재라는 거는 과거가 쌓여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사실 선진국들을 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전쟁이 있었고 어쨌든 침략을 통해서 어쨌든 다른 나라 걸 뺏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랑 연결을 해보면은 백신 같은 경우에 사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사실 선택해서 더 좋은 걸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후진국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 선진국들이 조금 후진국들에게 조금 배려를 해서 또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과거 역사를 보면서 뭔가 선진국에 대한 좀 반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선진국들은 대부분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죠. 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자원을 약탈하고 네. 지금도 일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진국들이 부자 되는 과정에서는 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그런 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이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례가 그 영국의 19세기 경제학자 제국주의론의 저자 홉슨의 주장이 옳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제국주의 침략 없이도 네. 얼마든지 무역을 통해서 네. 서로 이익을 보면서 번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 백신 문제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잘 보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기보다는
이게 라이놀트 니버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네. 이게 그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그 책을 왜 썼냐 하면 이 인간 사회에는 도덕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성은 뭐냐? 가장 훌륭한 거 도덕적으로 자기 희생, 이타적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에요. 이기심을 벗어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네. 이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문명에서나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꼽는다. 근데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 집단은 자기중심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는 이타적 행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근데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뭐 준다 그러면 그렇죠. 엄청 싫어해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해도 막 욕 엄청 하겠죠. 예, 그래서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의라는 거죠. 정의.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국가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타성인데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가지고 왜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왜 다른 도덕적 기준을 대지라고 말하거나 네. 또는 집단이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글로벌 위기니까 지금 초기에 봉쇄한 나라들 있잖아요. 베트남도 초기에 봉쇄했지만 나중에 엉망이 됐죠. 이 바이러스는 통행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한은 네. 못 막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도 그거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를 다 봉쇄했다 그랬는데 결국 베트남도 엉망이 됐죠. 네. 싱가포르 그랬죠. 뉴질랜드,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이 밟아왔던 길이 이제 학자들이 다 제일 정도 모범적인 해법으로 줬던 거예요. 네. 통행은 열어놓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찾아나가고 진단하고 검사하고 격리하고 이게 모든 전염병에서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유럽이 다시 또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찍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종 효과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니까요. 네. 위드 코로나 하자마자 네, 뭐 이거는 폭발하고 백신 있죠. 맞으면 그 길거리에 지명수배자 이게 사진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지명수배 이렇게 붙여놨는데 비 맞고 뭐 눈보라치고 이러면 그게 햇빛에 발해서 희미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잘 못 알아봐요. 그 놈이 지명수배자가 지나가도 경찰관이. 네. 지금 백신 효과가 약해지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몸에 이게 그 가짜 RNA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출동 한번 했다가 네. 이렇게 코가 이렇게 생긴 놈은 전부 강도들이니까 잡아야 돼. 네. 그래서 코 이렇게 생긴 놈을 사방에 방을 붙였는데 이게 시간이 넉 달, 5달 지나가니까 이게 희미해져 가지고 네. 걔가 막 돌아다녀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스터샷 이게, 맞아야 이게 돼요. 백신 효과가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또 이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면 이거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결론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거예요. 네. 이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한 나라에서 퇴치 못한다. 일시적으로 백신 100% 맞춰가지고 확진자가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네. 조만간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게 퍼져 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데 네. 그러려면 선진국 후진국 가릴 네. 것 없이 다 이타적이어야 돼. 돈은 돈 많은 나라에서 되고 그리고 백신 회사들은 엄청나게 백신을 만들고 네. 안 되면 그 특허 해제해서라도 유엔 차원에서 해가지고 막 제조해서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는 국민국가 체제로 돼 있고 네. 국민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네 세금으로 백신 만들어 가지고 네. 가난한 나라에 막 수십억 개 퍼준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들은 이타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요것 먹으니까 체면 치료하기 위해서 돈은 조금 내놓고 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열심히 막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게 해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인간들은 네. 우리 인간들은 네. 해법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도 그 집단의 자기중심성을 정당하게 여기고 이 대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 집단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 이거를 권력자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외면하지를 못해요. 모두가 부족 본능 탓이죠. 부족 본능에 따른 예, 국민국가의 그런 한계를 거여서 마냥 네. 선진국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고요. 예, 그게 인간 사회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더 고생할 거다. 네. 네, 그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제 치료약이 곧 이제 좀 네. 많이 보급된다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약 먹고 며칠 들어 누웠다가 일어나면 되죠 뭐. 네. 그렇게 저는 백신 다 네. 맞고 네. 그래도 돌파 감염되면 치료약 먹고 네. 좀 중정도가 깊어지면 뭐 저 셀트리온의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것도 맞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선진국들이 보면 선진국이면 좀 더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34년 만에 새로 책 쓰시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8살의 유시민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28살의 저한테는 그냥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냥 그렇게 성난 얼굴로 세상과 싸워라. 그때 안 싸우면 언제 싸우겠냐. 예, 저는 항상 옳은 생각만 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옳은 주장만 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올바른 행동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누구나 그렇게 했지만 네. 저 역시. 예, 그런데 그래도 좋았던 것은 그렇게 성난 얼굴로 막 세상과 싸우는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어떤 감정들 나와 네. 사람들과 세상과 네. 우리나라와 네. 사회에 대한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그때 한 시기이지만 네. 그런 느낌들, 그런 감정들을 진하게 맛보았다는 것. 그것도 짧은 인생 살면서 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막 수갑 차고 먹고 예, 쑤시고 막 그렇게 하고. 예, 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예. 뭐썩 훌륭하지는 않았으나 네. 나름 그래도 진지하고 이렇게 힘차게 예, 살았으니까 네. 뭐 됐어 그렇게 네. 예. 뭐 그만하면 됐어 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온갖 얘기들이 다 네. 유시민 선생님 잡담이 예. 재미죠, 진짜. 다 오갔는데요.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20세기의 큰 변화들 돌아보면서 드렸던 말씀, 그게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제일 이제 느꼈던 건데요. 진짜 빨리 변해요. 인간 세상은 특히 현대에 올수록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좀 지나서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거든요. 저는 특히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반 넘는데 여기는 지금 여성분이 더 많으시네요, 그죠? 대부분. 그 어느 서점의 통계를 보니까 제 책을 사신 분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 참고로 방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전국 1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 제일 핫 이슈예요. 지난 몇 년 전부터.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네. 예, 이게 저희 대학 다닐 때 엄마는 마지막 식민지 그런 조크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마지막 식민지라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기댈 수 있는 곳, 착취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엄마라고. 엄마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식한테.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크를 할 때 여성은 최후의 식민지라는 그 표현을 패러디해서 그렇게 네. 조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 말에 처음으로 누군가 어떤 여성이 네. 여성 해방에 대해서 글을 썼고 네.
그다음에 19세기 중반쯤 되자 동조하는 남자들이 생겼고, 네. 그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여성들이 조금씩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네. 드디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나 터치하지 마.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네. 나를 어쩌려고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문명사적 변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지금 뭐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젊은 남자들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혜택을 누린 게 뭐 있냐? 네. 왜 이렇게 남자들은 다 죄인 취급하냐?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에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흐름이거든요. 흐름. 네.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혁명적인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환경주의, 환경주의 운동, 네. 생태주의 운동, 또 하나는 페미니즘 운동. 이 두 개가 21세기의 혁명적 흐름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거부할 수 없는 파도. 예, 역사의 그냥 파도.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가끔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던데 네. 10년 지나고 지금을 돌아보세요. 한번 2031년도에 가서 2021년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슬로건 중에 과부의 계가를 허하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새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130년 전에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1980년대에 여아 살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신생아 성비가 110대 100으로 남자가 많을 정도로 성비가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101대 100이나 102대 네. 100으로 딸이 자연스러워지게. 많아야 돼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자연적인 건데 110대 100이 넘어갈 정도로 남아 출산이 많았고 셋째 아이는 남아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여아 살해가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불과 40년 전, 35년 전에요. 지금은 딸을 더 좋아해요. 딸 낳으면 더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정말 변할 때는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대한 의제로 지금 제기되어 있고 네.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흐름으로 지금 왔다고 봐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안 바뀌는 것 같아도요.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네. 페미니즘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잘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얼마 지나서 돌아보면 네. 무척 많은 것을 바꾸어 나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20세기를 돌아보면서 네. 여러 군데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이학의 혁명적인 흐름. 네. 혹시 전진적인 개혁.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흐름 속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 이제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그 21세기 100년사를 나중에 100년 후에 누가 쓴다면 매우 중요하게 그 흐름을 취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